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요즘은 많이 못 가세요. 그래서 많이 가는 지역은 성동구, 음. 마포구, 최근에 거래가 정말 많이 되는 곳은 또 분당, 과천 와.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음. 토지 지역이 아니다 보니 실거주 안 하셔도 되고 음. 또 대출도 그 규제 지역은 50%밖에 안 되지만 비규제 지역은 70%나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야. 네, 20억짜리 사면 1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대출 풀로 받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는 거, 우리가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벌밖에 못 사. 그러면 최대한 좋은 거. 좋은 옷, 내가 많이 입고 제일 좋은 옷 사려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 개면 골라 입어도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왕이면 무리하더라도 좋은 거 사자. 이렇게 해서 글로 가는 중이고요. 비규제 지역으로밖에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이 이제 규제 지역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골라서 가는 거죠.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치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은진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대출 최근에 예, 많이 바빠요. 네. 근데 제가 옛날 얘기부터 좀 해보자 하면은 올해 토어제 때문에 네.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엄청 바쁘셨죠? 엄청 바빴죠. 왜냐하면 토호제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남구 쪽에 집을 많이 사셨거든요. 네. 예, 그랬다가 또 갑자기 토호제가 재지정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또 뜸했어요. 근데 그 뜸한 이유는 뭐 거래가 없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거래도 잠시 주춤은 했었죠. 그랬는데 이 토호제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허가되는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뜸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또 다시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랑 조금 다른 게 원래는 토어제가 지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실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 이제 폐지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거주라도 해야겠다. 난 이 막차라도 타야겠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부류였어요. 하나는 이제 전문직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 중에서도 전문직 분들은 소득이 좀 되세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새를 끼고 사고 싶다 해서 새 끼고 사시는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나는 이제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 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실거주 때문에 토호제 집을 못 사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다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올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못 사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는 왜 네. 15억 원 이상의 주택들은 추가로 대출이 안 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강남이나 뭐 음. 잠실 이쪽 뭐 요즘 반포까지 재지정됐는데도 네. 그쪽도 되게 문의 많으시죠?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살다 보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인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15억 초과 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들은 대출이 전면 금지였잖아요. 네. 영원이라는 거는 전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집값을 올려서 가려고 해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하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혀 이사를 못 가는데, 지금은 자그만치 50%나 나오잖아요. 네. 20억짜리 살 때 그 10억까지는 나오는. 10억까지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소득 대비 나가는 거라서 소득을 봐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 또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다 맞춰 갖고 대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려타기, 그럼요. 갈아타기 네. 진행하시는.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 4년 전, 5년 전에 집 샀던 분들이 최근에 갈아타기 정말 많이 하세요. 아니 잠실 사시던 분들은 이제 음. 강남으로 그쵸. 갈아타기를 하고 강남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더 많은 평수,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지역. 강남 강남에서도 안에서도 좋은 지역, 또 넓은 평수. 한강 뷰. 그렇죠. 와.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재 대치동에 사시는 분인데 반포에 상급지로 가겠다 와. 하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덕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또 거기도. 네. 오늘 제가 본 기사로는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 20%의 평균을 냈더니 30억을 초과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와, 더 이상 월급쟁이들은 거기에 진입할 수가 없다. 이래서 결국 이게 풍선 효과처럼 강남뿐만 아니라 뭐 성동이나 뭐 마용성이나 그쵸. 이쪽으로도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시장 분위기가 요즘 어때요? 일단 인제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요즘은 많이 못 가세요. 그래서 많이 가는 지역은 성동구, 음. 마포구, 최근에 거래가 정말 많이 되는 곳은 또 분당, 과천. 와, 네. 경기 남부. 네.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음. 토지 지역이 아니다 보니 실거주 안 하셔도 되고 음. 또 대출도 그 규제 지역은 50%밖에 안 되지만 비규제 지역은 70%나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야. 네. 그래서 20억짜리 사면 1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출 풀로 받으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어차피 음음. 하나밖에 못 사는 거, 우리가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벌밖에 못 사. 음음. 그러면 최대한 좋은 옷, 좋은 거. 좋은 옷 내가 많이 입고 제일 좋은 옷 사려고 네. 하잖아요. 내가 여러 개면 골라 입어도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음.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왕이면 무리하더라도 음. 좋은 거 사자. 이렇게 해서 글로 가는 중이고요. 비규제 지역으로밖에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이 이제 규제 지역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골라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더더욱 막 짚히는 게 사실 요즘 솔솔 나오는 게 토어제 추가 지정하겠다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거 그럼 어디까지 지정되려나? 다들 걱정하는 게 와, 이러다가 성동구, 마포, 막 마용성 다 지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지정을 하려면 뭐 강남, 서초 뭐 이런 규제 지역처럼 막 몰려들어야 되는데 음. 지금 사실 집을 사시는 분들이요, 투자자들이 아니세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는 다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분들이에요. 이 실수요자분들은 제한이 있거든요. 음. 투자자들은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뭐 내가 10 개라도 살 수 있어.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실수요자분들께서는 하나밖에 못 사요. 내가 뭐 2개 사서 양쪽 집에 거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 풍선 효과가 나오고는 있지만 음. 너무 걱정할 정도로 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 주시는 네. 거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계속 자극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저 또 통계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오늘 5월 28일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대선 다음 날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몰라서 네. 유추만 해보건데 이번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하겠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네. 없으니 막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 공약들이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네. 예, 지금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부동산 공약은 거의 없죠. 그 맞아요. 대신 그냥 뭐 약간 명목상 발표하는 게 공급 확대라는 건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뭐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신도시를 정비하고 신도시 개발한다. 뭐 그냥 큰 틀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집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허허 벌판에다가 이게 집을 그냥 많이 짓는다고.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미분양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지역에 계속 집만 공급하면 아무도 사지 않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사실 그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분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그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만한 지역은 좋은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못 네. 하고. 예. 근데 이제는 진짜 다 참았다. 이제는 진짜 해 음. 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네. 아니 계속 그 서울에 그 낡은 집을 두고 살 수는 없어요. 그 그 좋은 좋은 지역에. 지역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완화를 해 주시는 게 나라의 음. 발전을 위해서도 외국 같은 경우도 네. 네 아무래도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실수요자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그래도 왜 음. 다주택자도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택의 공급자들이기도 하잖아요. 임대 사업을 그쵸. 하면서 네. 굳이 난 집 안 살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민주 정권이나 이럴 때 음. 지나오다 보면 그때는 다주택자가 거의 악마화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똘똘한 한 채로 그냥 내가 하나에 집중해서 그래도 세금도 좀 덜 맞고 하자. 이런 학습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움직이시는 게. 네. 지금은 그냥 똘똘한 한 채가 거의 그 모토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 개 못 산다. 좋은 거 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은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지방은 지금 완전 침체거든요. 안 어. 팔려요. 괜찮은 데 없어요? 지금 세종? 뭐 세종이야 뭐 정부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뭐 약간 반짝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그 외 지역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도 엄청 많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오르는 데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하반기 이제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좀 불안해하던 심리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정해지고 나면 좀 괜찮으실지 아니면 오히려 더 겁내실지. 일단 정책을 봐야겠죠. 새로운 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게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음. 이제 어떻게 할지. 근데 정부도 아마 현 부동산 상황을 먼저 보고 정책을 낼 거예요. 무작정 집값을 뭐 낮추는 정책만 하겠다 이건 아닐 거고요. 집값이 음음. 계속 오르고 있으면 뭐 막는 정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음. 일단 부동산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스트레스 DSR이 이제 이미 끝난 시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내가 막 급하게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음. 인식은 조금 덜하지 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정화될 수도 들어요. 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지금 가장 그래서 경제적 본능에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이야."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스트레스 DSR 3 단계 대출 규제 앞두고 '와, 이거 나 앞으로 집 사는데 너무 큰 장벽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 어느 정도까지 대출에 규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참 막연한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계속 스트레스 DSR이 시작이 되면 "한도가 너무 준다. 집 사기 음.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얼마나 대출이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아 힘들구나. 음. 빨리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달려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래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변동 금리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변동금리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예. 고정으로 가시면 네. 5년 되잖아요. 고정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5년 고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는 되지만 어차피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오르는 폭만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음. 이게 상쇄 효과가 나타나서 뭐 어. 큰 차이 없이 지금의 한도와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매겨져서 내가 이만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낮춰지면 네. 더 뭐 올려서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가산금리를 이 스트레스 DSR에서 생각하는 그 가산금리 자체를 때려 맞아서 우리가 그 이자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기준점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대출 계산할 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금리를 올려서 계산하는 거고요. 내가 내는 돈은 음. 그냥 실제 대출 금리에 준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이 집값이 오르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심리예요. 모든 게 다 심리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심리인데 이 부동산도 역시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서 사네? 어 뉴스에서도 막 불안하다고 하네? 나도 막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내 대출이 줄어드는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합니다. 그 기사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수치로 한번 나타내 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뭐 현재 한 3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한 어느 정도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분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인 차주라고 하죠. 저희가 대출받는 분은 차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보통 만기가 30 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 단계에서는 변동 금리로 계산을 하면 3억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네. 이제 3 단계 적용하면 2억 9천으로 줄어드는 1 거죠. 0 원 네. 1 정도? 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혼합형이라고 그래서 5년 음. 고정인데 이제 5년 고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혼합형 금리가 있고 주기형 금리가 있거든요. 음. 근데 혼합형보다는 주기형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주기형 같은 경우에 현재 3억 3천 인데 네. 만약에 3 단계로 바뀌면 3억 2천 정도 한 9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는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러게요. 네. 근데 혼합형 같은 경우는 쪼끔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이제 3억 1 인데 1,7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혼합형 안 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음. 주기형 하셔도 5년 고정은 똑같으니까 네. 나한테 유리한 거 음.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리한 거 하시면 돼요. 신한은행 안 되면 음. 그냥 우리은행 가서 하시면 되고요. 혼합형 높으면 그냥 주기형 하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이게 스트레스 DSR이 진짜 스트레스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 심각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금리는 변동형 금리예요. 순수 음. 변동이라고 하죠. 그 3 개월 변동, 6 개월 변동 이런 금리들이 좀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기는 한데 안 하시면 되죠 뭐 변동금리. 내가 음. DSR이 소득 대비 너무 높아서 변동형 하기 힘들다. 네. 그러면 그냥 주기형 하시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대환하시면 됩니다. 아. 네. 우리한테는 또 대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환할 때 그냥 '아 대환만 해 가지고 더 싼 데로 가야지.'라고 네.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게 음. 중도성한 수수료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상한 수수료인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네. 중도 상한 수수료가 인하가 됐잖아요. 오. 예전에는 네네. 예전에는 1.2% 에서 1.5% 였어요. 근데 지금 0.6% 전후 반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예. 와. 그러니까 뭐 할 만해요. 낼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대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그럴 여력이 있으시면 차라리 '어떤 집이 더 좋을까?' 어 아 거기에 더 예. 관심을 더 그랬으면 쏟아라. 좋겠어요. 내가 음. 집값이 특정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엄청 크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음. 되게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예. 지금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느낀 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싼 거를 사면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음. 비싼 거 사면 비싼 거를 또 비싸게 팔아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지금 마지막 남은 사다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출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능력 중에 하나 갖춰야 될 걸로 대출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좀 키워 주신다라고 음. 하면 지금 레버리지라든지 사다리가 많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부의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대출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 게 저는 스트레스 DSR도 있지만 네. 지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걸 지금 '아 그래 지금 변동으로 할까? 아니면은 에 그거 저거 다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일단 고정으로 갈까? 음. 그걸 지금 해야 할까?' 그럼요. 고민하셔야죠. 그건 네.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한도. 도대체 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네.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음. 그렇잖아요. 그럴 네. 때 금리를 내가 변동을 할 건지 고정을 할 건지 고민을 하세요. 예. 근데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 떨어질 거니까 음. 나는 변동금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못 해요. 왜냐하면 못 하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하나는 500 원이고 하나는 600 원이에요. 네. 그러면 500 원짜리 사고 그렇죠. 싶죠. 네. 나중에 설사 떨어지더라도 그건 나중 얘기예요. 일단 음. 싼 거를 사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현재 고정금리가 저렴합니다. 음.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수익 창출에서는 1 등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현재 고정금리를 팔면 금리가 떨어지면 막대한 수익이 생기겠죠. 근데 음. 변동금리는 그냥 시장에 맞게 내려가는 거라서 큰 수익이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를 하시게 되면 한 4% 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고정금리 하시면 그래도 앞에 3 자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렴한 거를 할 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는 잘 네. 살펴보셔야죠. 특히 우대금리 같은 거 잘 네. 살펴보셔야 돼요. 우대금리가 뭐 카드 쓰면 얼마 뭐 네. 이렇게 좀 깎아주는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예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은행들이. 네. 뭐 카드 적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뭐 네. 이렇게 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았는데 네. 지금은 은행마다 달라요. 다를 뭐랄까요? 다를 명목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금리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 그분들이 집을 주담대 많이 사나요? 받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할인 금리를 넣었다는 생각이 조금 아 들고는 그냥 정말 있는데 보여주기 네. 시기인가? 그런 경우 많아요. 예전에 뭐 어. 농협 같은 경우에 농업인 할인 대출 뭐 이런 거 어. 농업인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인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최저금리를 다 넣은 거예요. 사회적 배려 그래서 막 대상자 막 네. 그래서 막 그래서 2%대 네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막 이런 예전에 심지어 식으로. 1.9%도 있었어요. 그러면 야. 저한테 "저 1.9% 짜리 찾아주세요." 이 연락이 오거든요. 네. 뭐 찾을 수야 있죠. 어느 은행인지는 아니까. 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금리인 거죠. 나는 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아니고 세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해당이 다 다문화도 없는 아니고. 거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금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다자녀 같은 경우는 또 꽤 있어요. 그리고 음. 다자녀가 3 명인 경우도 있고 또 2 명인 데도 있어요. 그것도 은행마다 은행별로 달라요? 달라요. 와 진짜 예. 디테일하게 네. 아예 적어놨네요. 다자녀는 할인 없는 은행도 많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거기에다가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주창했던 그 음.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그게 네. 전자계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전자계약은 지금 점점 이제 할인해 주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안 하는 은행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네. 일단 전자계약은 하고 보시는 게 은행 선택할 때 금리를 쪼끔 낮출 수는 있어요. 편하기도 해요. 그게 인제 음. 중개사는 좀 귀찮을 수 음. 있는데 각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같은 음. 경우는 뭐 계약서도 언제든 뽑을 수가 있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네. 편해서 0.2% 포인트를 큰 내려주는 게 금리죠. 큰 엄청 할인 큰 거잖아요. 금리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잘하시니까 쉽죠. 이게 이제 임대인이 연세가 뭐 90 이다. 그럼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매도인 인증서. 예. 인증서 아예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음. 그리고 또 매도인들 같은 경우 이제 임대인은 그래도 좀 연세가 좀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지역의 음. 비싼 아파트의 매도인 네. 내가 이제 거의 상속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매도인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전자계약 하라 그러면 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계약 전에
뭐 부동산 사장님한테 잘 잘 말씀을 얘기를 드려서 해서. 그 방면으로 하셔야겠죠. 왜냐면 금액이 그런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은 대출이 크잖아요. 20억 억씩 받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0.2% 엄청 큰 엄청 큰 거예요.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조금 섭외를 하셔야죠. 그쵸. 네. 그리고 계산을 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0.2%를 이자를 줄일 수 있으면 약간 그 안에서 협의를 봐서 집값을 쪼끔 더 올려 그렇죠. 드리든지 네. 혜택을 이렇게 해서. 드려야 돼요. 예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이렇게 사이가 막 너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서로 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사이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말도 안 한다." 음.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 뭐 "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어. 얘기하실 정도로 아니 왜 그게 매수 매도가 아니라 그냥 임대 임차인이 예. 사이가 안 사이에도 좋은 안 좋아요. 경우. 네. 뭐 나가 퇴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말도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라든지 임대인의 그런 어떤 협조가 필요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보상을 해 드려라." 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남이잖아요. 뭐 맞아요. 친하게 지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그에 준하는 보상을 음. 하셔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중개사한테 하시든지 그쵸. 아니면 직접적으로 네 임대인이나 임대인에게 매도인한테 하시든지. 하시든지 네. 네 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내 이익은 그렇게 해야 찾을 수 네. 있다.' 내가 이익이 더 많으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조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신생아 특례 같은 음. 경우는 9 억의 캡이 쓰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중개인한테 오히려 더 많이 찔러 주고 음. "이거를 한 8억 9천9백 이 정도 해 가지고 쇼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도 매수하실 때도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럼요. 뭐든지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규제가 7 월부터 인제 DSR 같은 경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수도권부터 하는 거죠? 지금 지방은 유예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음. 수도권만 먼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 '어 나도 포함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수도권은 왜냐하면 괜찮아요? 수도권 신축에 지금 입주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네. 청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를 할 때 입주 잔금을 받으실 분들이세요. 네. 근데 지금 스트레스 DSR 3 단계는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예 분들이요? 뭐냐면 7월 1일 전에 계약을 하신 분. 아 그게 네. 기준 일자가 계약 날짜군요. 네. 그거를 뭐 잔금일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음. 어 제가 보기에 7월 1일 전에 계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 네. 6월 달에 박 그럴 수 터지겠네요. 있어요. 어.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지금 한 30분 동안 계속 "아 스트레스 DSR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셨으나 네. 근데 사람들은 뉴스에서는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 "신경 공포 써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6월 달 좀 무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 약간 현명한 투자자들은 6 월을 좀 잘 기다렸다가 7 월쯤에 '아 근데 그새 또 오르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가격이 오를까 봐 문제인 거죠. 사실 스트레스 그쵸. DSR도 뭐 문제겠지만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미 3년 전에 당첨이 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매수를 걱정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7월 전에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입금증이에요. 어 계약금 입금증. 네. 네. 저희가 그 일명 가라라고 하죠. 종이만 쓰고 네. 네. 안 됩니다. 예 음. 실제로 입금한 내역이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꼭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정권이 전 정권에서 계속 규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며칠까지 입금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유예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머 어떡해요. 제 이름으로 안 넣고요. 삼자 이름으로 넣었어요. 뭐 네. 공인중개사님이 대신 넣었어요." 막 이러는데 이러면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규제 시점에 물려 있는 경우에는 꼭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입금증도 받아 가지고 그럼요. 네 받으셔야죠. 배서하시고 네. 예. 저희 뭐 그
현금으로 줬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아. 제 계시거든요. 2025년에 이제 네. 네. 현금 거래를 하면 이제 국세청이 좋아합니다. 몇 천만 원씩 막 네. 억대로 현금 주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음.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대출금이라는 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의 역량이라는 게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연말이 되어 가면 이제 잠기기도 하고 "아 이제 다 네.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또 만약에 6월 달에 미친 듯이 집값이 올라서 정부에서 또 한 번에 뭐 강력한 규제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는 지금 다주택자분들 대출이 음.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네. 뭐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한도를 줄이는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LTV 음. 70 인데 네. 뭐 조금 더 뭐 하향 조정한다거나 규제 지역을 늘리면 50%로 줄어드니까 네. 뭐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피해가 크세요. 그래서 그쵸. 뭐 날짜를 정해서 뭐 "언제부터 하겠다." 음. 이렇게 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아니 근데 현장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예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음. 여기가 안 되면 딴 데 가서 하면 되고요. 다른 음. 곳에서 물론 그러면 말씀을 하시죠. "헉, 금리가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딴 데 그럴 가면 수 있다. 예.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서 뭐 해결될 일은 없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리에 맞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출은요. 미리 예견해서 될 일이 음. 아니에요. 음. 그냥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잘 대응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안 되는 그럼요. 거보다는 어떻게라도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럼요. 네. 미리 걱정해 가지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측을 할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네.